他是我们的兄 허우 弟，他的命现在 도입부 交到你手上 인생에는 了。 정의가 먼 진성씨, 꿈처럼 다들 느껴지는 我会完成。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느끼는 권력 앞에 섰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오만함이 무릎 꿇고 진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한국 군대에서 서진아 소령은 헌병 감찰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군 행정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려운 엘리트 부대인 707 특수임 무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으로 그림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박성호 사단장의 사단을 감찰하러 갔을 때 그녀는 전문적인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사단장은 부하들 앞에서 노골적인 성차별적 모욕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방년이라고 부르며 결과에 직면한 적이 없는 남자의 오만함으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박 사단장은 자신의 계급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서 소령이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적 규율로 증거를 수집하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평생을 바친 여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며칠 후 박 사단장은 군단장과 최고위 장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계급장이 뜯깁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방 전체가 강력한 남자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나의 성차별적 발언이 어떻게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장군의 몰락으로 변했을까요? 제2장 서진아의 세계 11월의 찬 바람이 용산 국방부 청사 주변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진아 소령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4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등은 곱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앞을 향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헌병 감찰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인사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간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한 대, 서류 정리함 몇 개,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20여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12명의 젊은 군인들이 헬리콥터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740 특수임무대대 제3중대. 그녀의 시작이자 그녀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서진아는 1982년 충청남도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서봉수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고 어머니 김순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세 남동생을 둔 장녀로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그녀는 군사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진아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아버지는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자에게 쉽지 않아. 2배로 강해야 하고 2배로 똑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2000년 18살의 서진아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여생도는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상위 3% 안에 들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는 남자 생도들을 포함한 전체 생도 중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사격, 격투, 전술, 모든 분야에서 그녀는 뛰어났습니다. 2004년 소위로 임관한 후 그녀는 보병소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한국 최고의 대테러 특수부대. 여성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2006년 그녀는 선발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200명의 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12명만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하루 평균 3시간만 잤습니다. 40kg의 배낭을 메고 100km를 행군했습니다. 영하 15도의 겨울산에서 3일 동안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CQB, 근접전투, 저격, 폭발물 처리, 침투 작전, 언어 훈련,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여자라서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시 교관이었던 최민수 중령은 첫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다. 실패하면 나가는 거야. 그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그녀는 전체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서진아는 특수임무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녀의 별명 그림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첫 번째 작전에서 생겼습니다.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대원들과 함께 침투했고 현지 여성으로 위장하여 납치범들의 은신처를 정찰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정보 덕분에 구출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어. 당시 작전을 함께했던 동료 대원 김태준 중위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적들은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 완벽한 정찰이었지. 그 후 그녀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15개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인질 구출, 테러리스트 체포, 정보 수집, 모든 작전이 극비였고 모든 작전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위에서 대위로 그리고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소말리아 작전 중 그녀의 팀이 매복을 당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그녀는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박지훈 대위가 그녀를 보호하다가 전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소령, 먼저 가. 그것이 박 대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회복 기간 후 서진아는 현역 복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병으로 전과했습니다. 군 감찰 업무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만두는 거야? 당시 7207 대대장이었던 강철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서진아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그녀는 헌병 감찰관으로 일했습니다. 군 내부의 부패, 성폭력, 권력 남용. 그녀는 이 모든 것과 싸웠습니다. 칠레콜칠에서 배운 기술들은 여기서도 유용했습니다. 정찰, 정보 수집, 증거 확보. 그녀는 범죄자를 추적하듯 부패한 군인들을 추적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36건의 주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령급 장교 2명, 중령급 8명, 소령급 1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고 증인들은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권력 있는 장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장군들을 잡아넣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를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서진아 소령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제5군단 예하 제17보 병사단 정기 감찰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박성호 소장이었습니다. 육사 32기 출신으로 보병 장교로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내에서 강단 있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가혹 행위, 여성 부하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들. 서진아는 박성회에 대한 파일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편지들, 신고되지 않은 진정서들. 충분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무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해야 할 거야. 그녀의 상관인 장인석 준장이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강력한 배경이 있어. 군단장과 가깝고 국방부에도 연줄이 있지. 확실한 증거 없이 건드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저는 항상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서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찰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사단의 모든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재정 기록, 인사 기록, 훈련 기록,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단 내부의 여러 장병들과 접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박성호 사단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에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여성 부사관에게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고 말했다는 증언, 여성 장교에게 결혼이나 해라고 말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공식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서진아가 한 여성 중위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어요. 여성 중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은 강력한 분이시잖아요. 누가 제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날 밤 서진아는 오랫동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의 사진. 젊고 당당했던 그녀와 동료들. 지훈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박지훈 대위가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서진아 소령은 제17보 병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찰 서류, 질문 목록, 그리고 작은 녹음기. 그녀의 7207 시절부터 사용하던 장비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군복 안주머니에 넣으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찰이 보통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박성호 사단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들을.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97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사단장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 정문에 도착했을 때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충돌 제17 보병사단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중요한 전방부대였습니다. 사단 본부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소령이 도착했을 때 사단 참모들이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헌병 감찰실 서진아 소령입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단 작전참모 김영철 중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진아는 김 중령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진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호 전쟁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서 김영철 중령이 노크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찰관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 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는 반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헌병 감찰실 서진아 소령 정기감찰차 방문했습니다. 서진아는 표준적인 군 예절에 따라 보고했습니다. 박성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평가라기보다는 품평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 앉게.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어였습니다. 같은 계급의 장교에게 사용할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아는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감찰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이번 감찰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행정 및 인사 기록 검토, 둘째 날은 재정 및 군수 감사, 셋째 날은 장병 면담과 시설 점검. 잠깐. 박성호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몇 살이지? 서진아는 멈췄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42살입니다, 사단장님. 42. 박성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은 했나? 서진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감찰과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단장님. 야야.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자네 같은 여자 장교들이 문제야.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들여다보면서 무슨 군대를 알겠어. 서진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적 앞에서 분노를 보이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찰 업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사단장님.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서. 박성호는 그녀가 내민 서류를 힐끗 보더니 책상 한쪽에 던져버렸습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보병으로 30년을 복무했어. 최전방에서. 자네는? 헌병? 헌병이 뭘 안다고? 이 순간 서진아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헌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감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임무. 박성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네 같은 여자들이 군대를 망치고 있어. 예전에는 군대가 남자들의 세계였지. 강하고 거칠고 진짜 전사들의 세계. 지금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따지고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군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서진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조심스럽게 군복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부적절합니다. 박성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부적절? 내가 내 사단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데 누가 부적절하다고 해? 자네가? 저는 헌병 감찰관입니다. 그리고 닥쳐.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네 같은 다방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방년. 이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성차별적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 다방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극도로 무례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상급 장교가 하급 장교에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꿋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깊고 차갑고 통제된 분노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참모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나가!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이미 방 안의 상황을 봤습니다. 분노에 찬 사단장과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여성 감찰관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시고. 내가 진정하라고? 이 여자가 와서 내 사단을 감찰한다고? 웃기지 않나? 여자가 무슨 군대를 알아? 복도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사참모 이준호 중령, 군수참모 박철수 중령, 그리고 여러 영관급 장교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성호 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군기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박성호는 비웃었습니다. 기록하고 싶으면 해봐. 누가 자네 말을 믿겠어? 나는 30년 경력의 소장이야. 자네는 고작 소령이잖아. 증인들이 있습니다. 서진아는 문 밖의 참모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진아는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항상 감찰 중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그리고 방금 사단장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녹음되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나를 녹음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진아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감찰을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기록부터. 나가.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사단에서 나가. 감찰 따위 필요 없어. 감찰은 국방부 명령입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거부 못해? 박성호는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해해? 서진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사단장님? 위협? 박성호는 웃었습니다. 이게 위협으로 보여? 이건 충고야. 자네 같은 여자는 조용히 돌아가서 서류나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알아서 생각해. 그 순간 서진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부하들을 억압하고 여성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감찰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참모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충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영철 중령이 작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서진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준호 중령님, 인사 기록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감찰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결의로, 그리고 슬픔으로. 왜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1세기의 한국 군대에서 왜 여성은 여전히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싸워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박지훈이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유라는 것을. 그녀의 아버지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말한 이유라는 것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아는 사단 내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자네 같은 다방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그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하고 감정 없이 모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발언 내용, 증인 목록.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4장 파문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제17보 병사단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진아가 식당으로 걸어갈 때 장병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감찰관이 사단장님한테 당했대. 아니, 사단장님이 욕했다던데? 녹음했다는 소문도 있어. 서진아는 이런 속삭임들을 무시하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밤 장인석 준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우려스러웠습니다. 서소령, 이건 심각한 문제야. 준장은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군단장과 매우 가까워. 그리고 국방부 차관과도 연이 있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건 쉽지 않을 거야. 녹음이 있습니다. 서진아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적어도 5명의 참모가 들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할까? 준장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 소장의 부하야. 자신들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증언할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 군대의 위계 질서는 강력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그 상급자가 사단장처럼 강력한 인물이라면. 식사를 마친 서진아는 인사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감찰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 인사참모와 함께 지난 2년간의 인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이준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했어야 지쳤는데. 서진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5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장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중령님 잘못이 아닙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령님,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진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장님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준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했습니다. 여성 장병들에게 늘 그런 식입니다. 특히 여성 장교들한테. 작년에 한 여성 대위가 작전과로 배치됐었는데 사단장님이 계속 불편한 발언을 하셨어요. 결국 그 대위는 자진해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갔습니다. 공식적인 신고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대위는 두려워했어요. 신고하면 자신의 경력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서진아는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대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한지영 대위입니다. 지금은 제3군단 작전참모부에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이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서진아는 재정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군수참모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서진아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던 서진아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단장 특별활동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매달 평균 500만 원 정도가 접대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접대비는 무엇입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상급 부대 인사들과 회의하실 때 사용하시는 비용입니다. 영수증이 있습니까?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박철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서진아는 이해했습니다. 고급 유흥업소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군 예산으로 유흥비를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 내역을 모두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박철수는 주저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관행입니다. 다른 사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관행이라도 규정 위반입니다. 서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아는 김영철 작전 참모를 만났습니다. 김중령은 어제부터 계속 그녀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작전 기록과 훈련 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령님,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어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은 능력 있는 지휘관입니다. 전술적으로 뛰어나고 훈련도 철저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학대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네, 있습니다. 부하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참모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우리는 모두 가족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사단장에게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한지영 대위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영 대위님입니까? 저는 헌병감찰실 서진아 소령입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이준호 중령님께 받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제175 병사단에서의 경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박성호 사단장님과 관련해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위님, 저는 지금 공식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위님의 경험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령님, 제가 뭘 증언한다고요? 사단장님이 저한테 불편한 말을 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 저만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녹음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이요? 네. 박 소장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들이요. 한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는 그녀가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소령님, 한지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단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사단장님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모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자는 작전을 이해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나 낳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저보고 치마나 입으라고 했습니다. 서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는 안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소장님 말씀과 제 말 중에서. 이제는 다릅니다. 서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한지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한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단 막사에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한지영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성 장병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증언들, 하나씩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석 준장이었습니다. 서소령,
군단장님께서 연락하셨네. 박 소장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고. 서진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준장님, 저는 계속하게.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 박 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야. 전화를 끊은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5장. 압박과 저항 사흘째 아침, 서진아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제5군단 감찰감실의 최동욱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장교로 군단장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소령. 최 대령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눕시다. 그들은 사단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 대령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소장님께서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감찰이 너무 침해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서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표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령님. 표준 절차? 초의 대령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소령, 자네는 사단장을 녹음했어. 그의 동의도 없이. 그게 표준 절차인가? 감찰 중 모든 면담은 기록됩니다. 이것은 헌병 감찰 규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최 대령은 책상에 손을 짚고 서진아를 내려다 봤습니다. 자네, 박 소장이 누군지 아나? 그는 이 군단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 중 한 명이야. 군단장님께서 직접 신뢰하시는 분이지. 그것이 법 위에 있다는 뜻입니까?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서 말하게, 소령.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최 대령은 뒤로 물러나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경력에 대해 생각해봤나?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려면 상급자들의 지지가 필요해. 잘못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 뭐, 알겠지?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령님. 정의입니다. 최 대령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의. 그는 비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군대를 망치고 있어. 현실을 봐. 여기는 전쟁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지. 군대는 법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서진아는 대답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최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이 일을 계속 밀고 나가면 자네만 다칠 거야. 박 소장은 강력한 배경이 있어. 자네는 소령 하나뿐이잖아. 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적이 압박을 가할 때는 약점이 드러났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아는 여성 부사관 몇 명을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여자 군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민정 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시죠.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사단장님께서 교육장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군대에서 농담 좀 했다고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여성 부사관 박수진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번은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있던 남자 부사관한테 너한테 설명 들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보고였는데도. 서진아는 이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치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성차별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진아는 사단 내 여성 장교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정수연 중위를 만났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로 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서진아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조용히 앉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수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사단에 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동료들도 좋고 업무도 괜찮았죠. 그런데 사단장님께서 저를 보시고부터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습니까? 자꾸 불러요. 별 이유 없이. 그리고 불편한 질문들을 하세요. 남자친구 있냐? 언제 결혼할 거냐? 왜 군인이 됐냐? 한 번은 제 외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쁘게 생겨서 군대 온 게 아깝다고. 서진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정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달에 사단장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업무 이야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갔는데 다른 참모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단장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식사 중에 계속 술을 권하셨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손을 빼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사단장님께 문자로 몸이 안 좋다고 보내고요. 그 후로 사단장님께서 저를 차갑게 대하세요. 제 업무 평가도 나빠졌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정수연은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단장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누가 저를 믿어요? 제가 유혹했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거짓말한다고 할 거예요. 서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수연은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전할까요?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서진아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수연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서진아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증언은 4명이었습니다. 한지영 대위, 이민정 상사, 박수진 중사, 정수연 중위. 그리고 녹음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진아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받았습니다. 서진아 소령?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신경 쓰지 마. 충고 하나 해주려고 박 소장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야. 충고지. 자네 부모님 천안에 살지?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던데.
서진아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건드리면 그녀는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자네가 똑똑하게 행동하면 말이야. 생각해봐. 자네 혼자서 시스템 전체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단 기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장인석 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장님, 위협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제 가족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조사를 중단하라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소령. 준장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 중단할 수도 있네. 아무도 자네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서진아는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707 시절의 사진. 박지훈 대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요, 준장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 장교도, 그 다음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자네 확신하나? 네, 확신합니다. 그럼 조심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게. 위협 전화도 포함해서. 전화를 끊은 후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위협 전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시간, 내용, 그녀의 반응,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6장 동맹과 적 넷째 날 서진아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감찰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헌병 감찰실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총 41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박성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녹음 기록, 정확한 시간, 증인 목록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추가 증언들이었습니다. 한지영, 이민정, 박수진, 정수연, 4명의 여성 군인들이 박성호의 성차별적 행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재정 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 부적절한 예산 사용,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인상적이네. 장인석 준장이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철저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국방부 감찰감실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청에도 사본을 보내겠습니다. 장 준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소령, 자네도 알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거야. 소장급 지휘관을 고발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어. 특히 여성 소령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장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야 해. 하지만 준비하게. 방역이 거셀 거야. 그날 오후 서진아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한지영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소령님,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한지영은 앉았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공식적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서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제가 왜 그때 싸우지 않았는지 자책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어요. 소령님이 싸우고 계시잖아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제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는 것도 볼 수 없고요. 서진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한지영이 가져온 서류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제27보 병사단에 있을 때 일기를 썼습니다. 박성호가 했던 모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거의 1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패턴을 보여주니까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서진아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중령이었습니다. 소령님, 저 증언하겠습니다. 서진아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중령님? 네, 제가 비겁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소령님께서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력은? 김영철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있어요. 15살입니다. 제가 딸한테 뭐라고 말해 줄 수 있겠어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고? 안 됩니다. 제가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서진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아닙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소령님입니다. 용기를 주셔서. 이제 증언자는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명은 박성호의 직속 참모였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국방부로 소환되었습니다. 군 인사처장실이었습니다. 인사처장 황재현 중장은 엄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아의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소령. 황 중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봤네. 심각한 내용이야. 네, 중장님. 박성호 소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야. 여러 차례 공로를 세웠고 신뢰받는 지휘관이지. 자네는 그를 성희롱과 재정 부정으로 고발하고 있어. 증거가 있습니다, 중장님. 증거. 황 중장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녹음이 전부인가? 녹음과 6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기록도 있습니다. 황 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소령, 자네도 군인이니 알겠지만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나아. 공개적으로 하면 군의 명예가 실추돼. 서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의 명예요? 중장님,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심해서 말하게, 소령. 황 중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급을 생각해. 저는 계급을 생각합니다. 서진아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의무도 생각합니다. 불법을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황 중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공식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군사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그럼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거야. 언제쯤 구성됩니까? 한두 달 걸릴 거야. 한두 달이요?
서진아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절차가 있어. 황 중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지 마. 군사 기밀이야. 하지만 명령이야, 소령. 서진아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증인들을 압박하고 증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서진아는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그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군복은 흠 하나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계급장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호는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소령, 잘 지내나? 서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박성호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지금 실수하고 있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물러서. 그럼 모두 잊어주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서진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후회할 거야. 자네도 자네 증인들도. 위협입니까? 충고야. 박성호는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그날 밤 서진아는 증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압박이 올 겁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버티신다면 저도 버티겠습니다.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정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서진아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서진아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호 인사참모가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리고 박철수 군수참모는 병가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을 겁을 먹었습니다.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인석 준장이 전화했습니다. 서소령, 상황이 안 좋아. 위에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언론이야. 준장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그들도 묻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군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위법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르겠네. 준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서진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 문제 전문 기자인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군 내부 부패를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멈췄습니다. 이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순간 그녀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성 군인들은? 서진아는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707 동료들. 박지훈의 얼굴. 지훈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백업해야 했습니다. 녹음, 증언서, 서류들, 모든 것을 여러 장소에 복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7장. 결단의 순간 다음 주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진아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은 여전히 처리 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그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서진아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세 곳에 백업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컴퓨터, 외장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클라우드. 녹음 파일은 5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증언서들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770-7에서 배운 거예요. 항상 백업 계획을 가지라고. 한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령님, 솔직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서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질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그날 오후 서진아는 정민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민호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군사, 문제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소령님,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못하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서진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증언서, 재정 기록. 제2 7보병사단장 박성호 소장의 성희롱과 재정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장급이요? 네. 이것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요? 서진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묻으려 하고 있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민호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도하면 소령님은 곤란해지실 겁니다. 군 기밀 누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서진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민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준비하세요. 폭풍이 올 겁니다. 이미 폭풍 속에 있어요.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사흘 후 서진아는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소령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현직 소장급 장교 성희롱 의혹. 서진아는 재빨리 컴퓨터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 병사단장 여성 장교에게 성희롱 발언, 녹음 증거 확보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박성호의 다방면 발언, 여러 여성 군인들의 증언, 재정 부정 의혹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서진아의 이름은 현직 헌병 감찰관 A 소령으로만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모두 알 것입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서진아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인석 준장이었습니다.
서소령.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준장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준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법무실장 김태영 준장도 있었습니다. 앉게. 장인석 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서진아는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소령. 김태영 법무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언론에 군 기밀을 누설했나? 군 기밀이 아닙니다. 서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죄 증거입니다. 자네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나? 김 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는 명령을 어겼어. 이 사건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불법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7조. 뭐라고? 김 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칭을 지었습니다. 자네, 지금 상급자에게 대들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서진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범죄를 은폐하라는 명령은 불법입니다. 장인석 준장이 개입했습니다. 서소령, 진정하게. 그리고 김 준장님도. 하지만 김태영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 군기강을 해쳤어. 서소령, 자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서진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소장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야. 정말입니까? 서진아는 물었습니다. 3주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것이 진행 중입니까? 김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장인석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소령, 자네, 정말 큰일을 벌였네. 알고 있습니다, 준장님. 후회하나? 서진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기다리겠습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이제 대중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뉴스 기사는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군대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 고발한 소령이 용감하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하려고. 과장된 거 아냐? 군기를 해치고 있어. 서진아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지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서진아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진아야. 아버지, 뉴스 봤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으냐? 네, 아버지, 괜찮아요. 많이 힘들겠구나. 서진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조금요. 진아야,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 그리고 옳은 일을 하라고도 했지. 너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서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전화를 끊은 후 서진아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긴장,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난 후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장인석 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소령, 내일 국방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네.
자네도 참석하게, 준비하게. 서진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것입니다.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 모든 법적 근거,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성호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라곡 7특수임 무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임무였습니다. 새벽 2시 서진아는 마침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아는 받았습니다. 서진아 소령?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 50만기 이수진 대위입니다. 소령님을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단에서. 그리고 소령님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서진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소령님. 꼭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제8장 예상치 못한 반전 국방부 장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서진아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석 준장이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나? 네, 준장님. 명심하게. 저 안에는 장관님뿐 아니라 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여러 고위 장성들이 있어. 조심해서 말하게.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 정도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별이 3개 이상이었습니다. 테이블 맨 위쪽에는 국방부 장관 이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습니다. 서진아 소령, 들어오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진아는 들어가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서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앉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진아는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서소령.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박성호 소장을 고발했고 언론에 이 사건을 누설했지? 제보했습니다, 장관님. 누설이 아니라.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중장이 말했습니다. 무례하군. 장관님께 말대꾸를? 말대꾸가 아닙니다. 서진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설은 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것입니다. 제보는 범죄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입니다. 장관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의 주장을 들어보지. 박 소장이 무엇을 했나? 서진아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소장은 2023년 11월 20일
제 감찰 중에 명백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다방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녹음되었고 5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 같은 다방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박 소장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여성 군인들을 차별하고 괴롭혔습니다. 4명의 여성 군인이 증언했습니다. 여기 서면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정도 있습니다. 영수증 없는 접대비 지출이 1년간 총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장관은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지. 한 중장이 말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군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서진아를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님. 박성호는 경례를 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게 박 소장.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서진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 소장.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소령의 주장을 들었나? 네, 장관님. 박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거짓?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녹음이 있는데요. 그 녹음은 편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박성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담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흔한 농담이죠. 농담? 서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농담입니까? 과민 반응이야. 박성호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너무 예민해. 박 소장. 장관이 개입했습니다. 그런 말은 부적절하네. 그리고 증인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증인들? 박성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부하들입니다. 서소령이 협박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서진아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장관님,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지영 대위는 1년간의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성호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대위는 제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진급을 거부했거든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군 감찰실장 강철민 대령이었습니다. 서진아의 옛 707 대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증거인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박성호 소장 휘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인들의 전출 기록입니다. 총 23명의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정상적인 전출 주기보다 훨씬 빨리 다른 부대로 옮겼습니다. 평균 근무 기간이 8개월입니다. 정상은 2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통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단과 비교하면 박 소장의 사단은 여성 군인 전출률이 3배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상 징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은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출간 여성 군인 1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12명이 박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박성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그를 막았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박 소장은 지난 3년간 총 2억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강철민은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영수증, 은행 거래 기록들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 소장은 고급 골프장 회원권을 샀습니다. 공금으로. 그리고 고급 시계,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모두 접대비로 처리했습니다. 박성호는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앉게.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소장, 앉아. 박성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강 대령, 이 조사는 언제 시작했나? 서진아 소령이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입니다. 장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서 소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707 출신입니다. 제가 대대장일 때 그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아는 강철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옛 지휘관이 그녀를 믿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박 소장, 변명할 말이 있나? 박성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없군. 장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소장, 자네는 즉시 지휘권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이다. 성희롱, 공금 유용,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로. 장관님, 박성호가 외쳤습니다. 제발, 저는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제 경력을. 자네 경력은 자네 스스로 끝냈네. 장관은 말했습니다. 헌병, 박 소장을 데리고 나가게. 2명의 헌병이 들어와 박성호를 일으켰습니다. 박성호는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년이, 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망쳤어. 아닙니다. 서진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쳤습니다. 박성호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장관은 서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소령. 네, 장관님. 잘했네. 자네는 용기 있는 군인이야. 그리고 미안하네. 처음에 자네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서진아는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장관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여전히 문제야. 징계는 받아야 할 거야.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경미한 징계로 할 것이네. 견책 정도. 자네의 공로를 고려해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나고 서진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철민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서진아는 격려했습니다. 강철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소령, 아니, 그림자. 여전히 훌륭하군. 대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니야.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시작했어. 나는 그냥 끝을 도왔을 뿐이야. 767 정신이지. 서로 돕는 거. 서진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울지 마. 강철민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이제 군대가 변할 거야.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복도 끝에서 한지영, 김영철, 정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아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소령님, 한지영이 울면서 안겼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서진아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군대에는 아직도 많은 박성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서진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들은 승리를 축하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9장 최후의 대결을 향하여 박성호의 해임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현직 소장 성희롱, 공금 횡령 혐의로 해임,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 용기 있는 여성 장교, 부패한 장군을 무너뜨리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아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수십 통의 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 동료 장교들, 그리고 놀랍게도 전국의 여성 군인들로부터였습니다. 소령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소령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아는 각 메시지를 하나씩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녀는 혼자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박성호는 해임되었지만 아직 군사법원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아는 군사법원 검찰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일은 2주 후였습니다. 2주. 장인석 준장이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야. 보통은 몇 달 걸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됩니까?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언론의 관심 때문이야. 준장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 해. 이 사건이 오래 끌수록 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럼 철저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네. 빠른 재판은 양날의 검이야. 때로는 정의를 위해 좋지만 때로는 중요한 것들이 간과될 수 있어. 서진아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날 오후 서진아는 모든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한지영, 김영철, 정수연, 이민정, 박수진, 그리고 새로 나타난 이수진 대위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헌병 감찰실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서진아가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정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박 소장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저도 무섭습니다. 서진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지영이 정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해요. 김영철 중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거라고.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준비합시다. 변호인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 봅시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질문, 가능한 모든 반박을 연습했습니다. 서진아는 707에서 배운 작전 계획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모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당신이 박 소장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지영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좋습니다. 서진아가 끄덕였습니다. 침착하고 명확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들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각자의 증언을 다듬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2주 동안 조심하세요. 박 소장 측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전화, 협박, 회유, 무엇이든 올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재판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아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소령.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박성호의 변호인 조광수입니다. 서진아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합의하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합의요? 네. 박 소장이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소령님께서 증언을 철회하신다면 박 소장은 조용히 전역하겠습니다. 서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언을 철회하라고요? 네. 그리고 보상도 있습니다. 박 소장이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돈으로요? 서진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소령님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은 힘듭니다. 언론의 관심, 압박,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서진아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님,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저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 내용도 기록되었습니다. 증인 매수 시도로 신고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령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조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재판정은 전쟁터입니다. 소령님의 과거, 사생활, 모든 것이 파헤쳐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진아는 말했습니다. 저는 750 출신입니다. 전쟁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아는 군사법원 검찰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송민준 중령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법무장교였습니다. 서소령. 송중령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강력합니다. 녹음, 증언, 재정 기록,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진아가 물었습니다. 송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의 변호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광수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30년 경력입니다. 그는 모든 트릭을 알고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습니까? 첫째, 증인들의 신뢰성을 공격할 겁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할 거예요. 둘째, 녹음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겁니다. 편집되었거나 맥락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서진아는 노트에 이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송중령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개인에 대해서도 공격할 겁니다. 과거 경력, 개인적 관계,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소령님이 PTSD가 있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서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지훈. 그들이 감히 그 일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소령님. 송중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소령님의 심리평가 기록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중령은 말했습니다. 재판은 공개됩니다. 언론이 있을 겁니다. 소령님의 얼굴이 전국에 방송될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서진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진아는 매일 준비했습니다. 증언을 연습하고 가능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증인들과 매일 연락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지영이 한 번은 울며 전화했습니다. 소령님, 오늘 낯선 사람이 저를 따라왔어요. 무서워요. 서진아는 즉시 헌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정수연은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관이 이 일을 계속하면 경력에 나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정수연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어요. 재판 3일 전 서진아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서봉수는 이제 70대였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아야.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네, 아버지. 조금요. 내가 항상 뭐라고 했지? 서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맞아.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 딸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서. 어머니 김순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괜찮아요, 엄마. 저 강해요. 그날 밤 서진아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재판, 압박,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판 전날 서진아는 모든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증거, 증언서, 법률 자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장인석 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소령 준비됐나? 네, 준장님. 내일 힘들 거야. 하지만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들을 해왔잖아. 고맙습니다, 준장님. 준장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서소령, 한 가지만 말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게. 그것이 자네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박성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판사들은 그녀를 믿어줄까? 그녀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증인 1. 한지영 대위 1년간의 일기 체계적 학대. 증인 2. 김영철 중령 직접 목격 신뢰성 높음. 증인 3. 정수연 중위 신체 접촉 시도 보복. 물적 증거 녹음 명확한 성희롱 발언. 재정 증거 2억 원 공금 횡령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42살의 여성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했습니다. 진아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객1 출신이야. 넌 그림자야. 넌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